안녕하십니까.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어, 계시죠? 네, 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 조원진 대표님 다시 당선인 축하합니다. 우리 공화당 네, 새 대표님으로 연임하셨으니까 또 열심히 또 일하셔야죠. 자, 이제,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지금 한국은 태풍 전야, 네, 바로 그런, 새벽부터 태풍이 한반도, 우리 이제 제주도나 경남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가장 강력한 태풍이 들어와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최근 국가안보실장 회의를 하와이에서 가졌죠. 백악관 제크 설리반하고, 또, 음. 김성환 안보실장, 또 일본 안보실장들이 지금 모여서 이틀간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뭐 대북 문제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하겠다. 그거는 뭐 기본적인 것이고, 지금 제일 큰 현안 문제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 때 뭐 미국 우선주의를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메이드 인 미국 그리고 이제 미국 것을 선호하면서 뭐 이제 한국의 전기차 생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보조금이 깎여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 지금 어떤 실정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정부나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당황스럽고 네, 이제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미국은 이미 그 환경보건 관련해서 네, 예산 자체를 편성을 해놓고 음, 단지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법안이라 해가지고 그렇죠.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가 좀 늦었다는 거. 음, 두 번째는 그 미국 자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테슬라라든지, 미국의 GM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일본 토요타 이런 기업들에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닙니까? 신차에 대해서 한국 돈 약 1,0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혜택을 만약에 수출 기업인 한국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출 기업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미국 시장을 다 잃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업계나 또 자동차의 수출 관련돼가 있는 한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걱정은 대단히 크다. 한국 국회에서도 이 인플레이션 특별법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음,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 부분을 적용해 달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안덕근인가요? 그 통상교섭본부장이 지금 미국을 건너갔지 예,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하고 긴급 회의를 통해서 한국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는 있지만은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가능성 거의 없지 않느냐. 음, 결국은 미국이 자국 그 전기 자동차 보호를 하고 30%에서 40%까지 전기 자동차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한국이 늦은 데 대해서 상당히 뭐 한국은 정권이 교체되는 상황이었고 또 음. 하나는 한국에 있는 관료들이 나서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자동차 회사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갔을 때도 뭐 현다이 그 CEO도 만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사람들은 계획을 해 왔는데 적어도 현대, 삼성, SK가 미국에 이만한 막대한 자금을 지금 먼저 인베스트 투자를 했으면은 이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무성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동맹국이라면서 한국에는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고 인프로의 고용도 창출을 했는데 이렇게 무심하게 했느냐 이거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없느냐라고 제가 질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국회의원들 민주당 뭐 야당 여당 다 와가지고 회원들
이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와이에서는 이제 원론적인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제 자기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하지만 그건 검토를 해보지만은 그 오야가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저께 그저께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거의 그 불가능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반도체하고 또 칩, 공급망 이게 다 어울려져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거 중국하고도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이 지금 문제는 지금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삼성, 네, 그다음에 SK, LG, 음, 또 현대자동차 이러한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네, 굉장히 심하게 정권 교체기에 심하게 들어갔어요. 네. 결국은 그것은 한국에 있는 일자리, 한국에 투자해야 될 부분이 미국으로 간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마냥 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즐거워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정부도 나름대로 한국 경제에 대한 망을 쳐줘야 된다. 그냥 기업들만 해서 기업이 좀 미국에 투자를 한국에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을 상당히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SK도 손들어주고 LG도 손들어주고 예, 삼성도 해주고 여러 가지 칭찬을 했는데 결국 되돌아온 것은 인플레이션 그렇죠.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음, 한국 자동차의 전기 자동차 수출을 길을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두 음, 번째는 치포, 소위 말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한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는 반도체 동맹에 가입을 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단지 이제 그러면은 대만과 미국이 있는데 대만의 반도체 최대의 그 생산 기지가 대만에 있고 음, 또 대만도 지금 그 중국 수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보고 있다. 반도체 부분만큼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냥 미국의 의도대로 삼성도 그나마 반도체 치포에 들어와서 중국 시장을 다 버리고 음, 동맹으로서만 가자 그러면은 다 음, 좋다. 이거 동맹으로 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이 자체를 한국은 제외를 그렇죠. 시켜줘야 되지. 이제 한국에 요구하는 거 투자는 다 한국 기업으로도 받고 음, 또 정권 교체기에 그것을 나름대로 통제하거나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 저끼리 막 갖다 투자해 버렸지 않습니까? 음, 그때 제가 했던 말은 미국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국 시장의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국 경제 보호가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렇죠. 결국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임시적으로는 좋아할지 몰라도 왜 음, 의회에 자기 지역에 대한 투자를 가지면 얼마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지역에 투자를 받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죠. 단지 하나 인플레이션 감축법 할 때 과연 미국이 한국하고 이런 논의를 했느냐는 거야. 음, 자동차 생산 기지 자체를 미국에다가 100만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그렇죠. 투자했는 기아나 현대자동차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 자동차에 대한 전기 자동차 수출 자체를 못하게 막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느냐. 이것은 미국의 오만이다. 이래 보는 거죠. 음, 결국은 한국 정부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국방안보, 그다음에 경제안보 부분은 저희들은 100% 한미동맹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지만은 한국 기업의 무분별한 미국 투자, 음, 또 한국 내 투자를 통해서 생산을 유발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것이 피드백돼서 재성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음, 미국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도 뒤통수 맞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커요, 사실은. 이게 진행된 게 문재인 정권부터 했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안 물을 수가 없다. 그렇죠.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성명서 하나 발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한국을 제외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반도체 부분도 지금 반도체 치포라고 해서 밀어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시장을 내놔야 되는데 음, 그러면은 미국의 전기 자동차 시장은 막아버리고 반도체 시장은 중국 시장이나 기타 미국이 요구하지 않는 요구에 불합리한 그런 국가들에 대한 그 수출 자체를 막는 상태가 되면은 한국 기업들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보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은 경제 안보에 대한 부분들도 특히 이 공급난
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긴밀하게 동맹다운 조치들을 좀 해달라. 이것이 우리 공화당 입장의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걸 이제 예의주시하고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국방안보는 했지만 이번에 경제안보의 새로운 틀에서 또 나가자 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양다리를 거쳐놨지 않습니까?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이 카테고리를 완전히 부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일체 이제 중국 걸 배터리도 못 쓰게 했잖아요. 싼 것들. 그러면은 앞으로 20%까지 중국 거 쓰는 사람한테는 일체의 보조금도 안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딴 그 자원을 한국이 지금 계속 써야 되는데 중국하고는 완전히 그렇게 되면은 경제 교류가 끊어집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미국가 중국하고 여태까지 양다리 거친 데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해요. 음, 친중국적 그 문재인 정권이 굴종 외교를 통하고 그렇죠.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3불 플러스 1한 예, 이런 그 있을 수 없는 굴욕 외교를 했다는 데서 분노하고요. 그렇죠. 또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동맹이 우선이다. 한미일 삼국 연대, 한미동맹 자유우방국가의 연대가 우선이라는 것도 확고부동한 우리 공화당의 생각이고요. 제 생각입니다. 네, 단지 하나 음, 밀어붙인다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예, 지금 한국의 전기자동차의 90% 가까이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리튬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전 세계에 사용 가능한 리튬의 지금은 한 10% 내서 80% 가까이가 중국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한국 자동차의 그 전기 자동차의 대부분 원재료가 리튬이고 전기 자동차 값의 대부분의 그 가격 변동, 가격의 형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자동차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가격 형성을 하고 있는 게 저 배터리의 원료잖아요. 그럼 리튬에 대한 공급망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 중국에 대한 리튬 수입 자체를 막아버리면은 한국 전기 자동차를 거의 못하게 하는 거하고 그렇죠. 똑같지 바로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음, 리튬이라든지 제2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저는 벌써 몇 년 전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크면 클수록 돈은 뗀 놈도 이리 번다.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뗀 놈이 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전기 자동차의 가격의 중심에 있는 것이 리튬 가격인데 90%를 중국에서 리튬을 수입하는 한국 자동차가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때 이미 저는 제3국의 리튬 생산 기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10여 년 전에 벌써 얘기를 했고요. 음, 그때까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볼리비아 유팀 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만 잡고 대책 없이 그런 산업 자원외교에 대해서 그냥 부패로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그럼 대안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음, 미국이 이렇게 강경하게 중국에 리튬이나 원자재 쓰지 마라. 그렇죠. 그러면 한국이 제가 이미 10년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은 제3의 길을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려면은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라든지 리튬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자원 개발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 음, 이렇게 MB 정부 때부터 제가 했는데 10년 지난 동안 지금 뭘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 나라가 무엇을 준비를 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을 뭘 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위 말하는 4차 산업의 핵심이 전기 자동차하고 또 AI고 이런 부분들이 4차 산업의 핵심이고 그것은 이미 예측된 사람들 전기 자동차의 원재료 자체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를 개발하지 못하고 중국 의존도에 묶였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요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한국의 관료들 정신 음. 차려야 된다는 거야. 국민을 위해서 예측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딱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까 뭐 우르르 한국에서 몰려와봤자 들어주지도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미 동맹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할 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말할 건 말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완 문제 말입니다. 지금 그 일본하고 한국 불려다가 놓고 자 타이완하고 중국하고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 누구도
임발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한국에 지금 이런 말까지 있어요. 타이완하고 지금 타이완에 지금 완전히 중국에 맞대응하려고 오늘부터 저기 헬리콥터 전투 훈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유사시에 주한미군을 빼서 또 투입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지금 주한미군이 다른 데로 이동할 때 되면 안보 공면이 생겨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한국이 왜 타이완하고 중국의 싸움에 이게 인발부된다면은 그럼 북한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런 틈을 지금 제가 좀 아마 좀 고민스럽고 며칠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도 지금 9월 1일, 현재 시간 9월 1일 날 미국의 의회조사국 CRS에서 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대만을 중국이 침공했을 때 음, 처음에 침공을 막아야 되는 거. 또 대만이 중국에 의해서 침략당했을 때 그것을 재탈환해야 될 경우. 그것은 필히 육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육군의 그 투입에 있어서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상하원에서 나름대로의 정책이나 이런 걸 짤 텐데 만약에 지금 그 대만 침공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뭐 중국 상황에서는 아마 지금의 상황보다 더 악화로 가게 되면은 성동이서 거기는 동쪽을 쳐버리고 서쪽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 그러한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전면적인 대만 침공보다는 일부 이렇게 지난번 연평도 포격이나 이런 식으로 대만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침공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미사일 발사라든지 함대 파견이라든지 뭐 또 기타 외교적인 여러 가지 자문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육군의 투입이라는 것이 그렇죠. 가능할 상황이 왔을 불가능하죠. 때 미국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한미군을 투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주한미군의 투입에 있어서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동의를 하느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조사국에서 그래 얘기했지만 오히려 오키나와나 이쪽에 있는 일본.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투입이 우선시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해 나갈 거냐. 문제는 한국 정부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미국 의회나 미국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보면서 신뢰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거 친중 정책을 쓰더라. 미국을 벌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정을 내세워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대만이 침공됐을 때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고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외교 전문가, 특히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 전문가들의 그 지혜가 필요하다. 미국에 대해서 마냥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대만 침공이 있을 때 주한미군의 투입은 절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해야 확실히 그때 가서 협상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불가하다.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논의를 해라. 지금 휴전선을 기반으로 해서 호전적인 미국, 중국이 북한 괴뢰 정권이 있는데 어떻게 주한미군을 한번 그렇죠. 움직일 수 있느냐. 주한미군을 움직인다는 것은 다음에 다시 주한미군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exactly. 그래 됐을 때 음, 그래 됐을 때 대한민국 안보 공백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주한미군의 대만, 중국 대만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투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런 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펠로시가 한국에 왔을 때 이런저런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마침 별로 좋아하지 않는 한국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졌는데 타이완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을 그렇게 안보 라인에서 윤석열 대통령 뭐 페로시를 만나지 말고 또 페로시 하원 의장이 실질적인 대북 제재의 키맨 아닙니까? 키맨.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저렇게 홀대하고 공항에서부터 홀대했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한 거다. 지금 미국 사람들도요. 자기의 그 체면, 자기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부분이 깎였을 때는 굉장히 분노하는 게 미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페로시 하원 의장이
북한 인권 문제, 또 북한 제재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만나지도 않는다? 대통령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런 예, 엄청난 그 외교 라인들의 실패, 그렇게 잘못된 판단이 이 지금의 이런 사태, 특히 의회 조사국의 이러한 강공 대책들도 그러한 영향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한 그런데 영향이. 내가 의회 그 문제를 물었더만은요, 그 사람들은 크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미 그거는 서로가 그 컴프로마이즈를 했다, 뭐, 의전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타이완 기자, 백악관 출입 기자 타이완 기자가 내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까 저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듯이, 만약에 충돌이 중국과 일어났을 때 한국이 과연 입장이 뭐냐고 어떻게 인발부가 하냐 해서 내가 나 I don't know 내가 그랬어요. 나 모르겠다고 그 한국 정부에 물어봐라. 근데 네가 더 알지 않느냐 나보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한 한국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기 일본은 어차피 인발부 할 겁니다. 일본은 뭐 우크라이나도 보내고 뭐 일본이야말로 그냥 굉장히 프리하게 하지만 우리는 사실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지난번 우리 제니 기자하고 이러한 대담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자유연맹, 음,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자유연맹의 체제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군사연맹 자체에 우리가 가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는 그것을 가입을 해서 한국이 독단적으로 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맹 그렇죠. 차원에서 대만 침공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한다든지, 그렇지. 혹은 북한의 돌발적인 사태 때 어떻게 대처한다든지, 그것이 대만 문제, 북한 문제, 일본 문제가 다 아우러져 가지고 한목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이제는 그 틀 안에 반중 블록 틀, 혹은 반자유 자유연대 블록 틀, 이 틀 안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군사적인 부분들도 미국, 일본, 그다음에 대만, 홍콩, 홍콩이 아니고 저 호주, 그죠? 호주 이쪽에 그 저 인도, 뉴질랜드, 거기에 한국이 포함이 돼서 전체 나토식으로 그렇게 형성이 돼야 되지. 한국의 독자적인 군사적인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은 한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그건 임파서블 하죠. 그래 봐. 임파서블 하는데, 왜냐면 북한은 지금 기회를 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만하고 충돌했을 때 한국 인발반다. 북한은 분명히 한국에게 침략이 올 것입니다. 얘들이 지금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또 업데이트한 문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한국 문제를 넘어가서 이재명이가 이제 소환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재명이는 솔직히 말하면 범죄인 아닙니까? 뭐 죄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읽어보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검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뭐 정치적으로 끌고 가서 정치적 뭐 탄압이다. 이제 자기네들은 얼마나 정치적 아닌 것을 탄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한국 그 저기 우리 공화당 조은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패와의 전쟁, 음, 혹은 정치권에 음, 대한 부정부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거는 여야를 막론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음,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에 대한 소환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문제예요. 지금 선거법 관련되는 건 아주 작은 문제고, 그렇죠. 지금 대장동 문제든지 백현동 문제, 성남 FC 후원 부분, 변호사비 대납 문제 등등등 수많은 사건들이 지금 연루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벌써 네 명이 죽고 뭐 한 사람은 뭐 병이라고 하지만 세 명이 자살한 상황이 근데 벌어졌는데, 이 문제는 자살입니까? 타살입니까? 그것도. 뭐 그거는 자살로 지금은 돼가 있지만, 그건 나중에 그 저 파악해야 될 문제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기소가 되고 또 음, 재판정에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민주당이 몰랐느냐?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재명 방탄
법을 만든 방탄 저 당헌을 개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80조 당헌 개정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 보호하기 위한 당헌 개정자로 인한 민주당의 몰락이 가능성이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민주당이 과거 야당과 같이 예를 들어서 탄압을 받았고, 네. 혹은 야당 자기들이 5년 동안 저질러 놓았던 좌파 독재 행태들을 우리는 분명히 봤고, 누가 국민들이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많은 우파 인사들을 수백 명을 감옥 보내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서 30년형을 때린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거에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민주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음, 선거법 관련해서 앞으로 그러면은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의 부시 문제 등등등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민주당이 그러면 국민 여론하고는 동떨어지게 그렇게 할 수도,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음, 그래서 민주당이 가지 말아야 될 막다른 테러 없는 길을 가버렸다. 음. 그러면 민주당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빅뱅, 소위 말하는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렇죠. 그것이 내년 6월 전까지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 텐데, 민주당의 그 대책들을, 대안들을 저희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 북한 문제로 다시 가서 그죠.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근데 김여정이가 그냥 완전히 거절하면서 또 막말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이 그게 과연 저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구상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도구가 있다고 보십니까? 꼭 그걸 제한해야 되는. 북한은 아무튼 자기들의 핵 문제는 음, 체제 보장용이라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예. 북한은 핵 폐기를 할 생각이 1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은 핵을 보유한 핵 보유국으로 가겠다는 게 명확하고, 음, 한국 정부나 미국은 명확하게 북핵 폐기를 전제로 가져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을 수가 힘들어요. 그렇죠. 단지 하나 그렇다 해가 외교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은 외교 라인들이 김성한 외교안보실장이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음, 또 통일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 통일 라인들이 너무 온건주의자들이다.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음, 온건도 자기가 힘을 갖추고 난 다음에 온건이 필요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자기 힘이 갖추지지 않은 상태에서 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해놨는 소위 말하는 4.1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9.19 군사합의, 그 다음에 굴욕적 대부 산불 일한 정책, 이런 부분을 되돌려 놓지 않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되돌려 놓는 것이 소위 말하는 우파 정부가 해야 될 최우선 과제인데, 그것을 수용하고 그대로 유지해 가겠다는 게 지금 외교 안보 라인들의 생각이면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렇죠. 그것은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던 정권 교체를 갈망했던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든든한 한미 안보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기도했던 그러한 잘못된 정책 기조들을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그냥 중도 비슷하게 그렇게 나가는 부분은 안 된다. 담대한 구상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음, 단지 하나, 담대한 구상의 외에는 소위 북한과의 소위 말하는 협상 라인들이 가동이 돼야 되는 겁니다. 협상 라인들이. 그렇지 않고 구상으로 던져서 그 다음에 협상 라인들이 가동을 통해서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뭐 북한 핵이 폐기되지 전에는 협상 자체가 어렵다 보고, 만약에 북핵 폐기가 힘들면 김정인 정권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것이 미국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미국이 있어야지 거기에 동참도 할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반미 정책을 노골적으로 쏘고 친중 정책을 썼는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느낌은 한국이 언젠가는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는 불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신뢰관계를 먼저 찾아서 한미가 공조를 통해서 북핵 폐기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때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강건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을지 프리덤 훈련이 막강하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추트랙으로 나가려고 미국이 추트랙으로 나가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하고 모든 시나리오가 있더라고요. 그걸 뭐 디테일하게는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국방부에서도 있다고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국방부 대변인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박진 외교부 장관이니 또 안보실장이니 이런 분들이 이제 길을 열어서 아웃사이드에 지금 그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잘 담아 들여가지고 그걸 잘 소화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뭐 노하우를 안다고 한들 그것이 지금 잘 안, 아까 전에 말씀하듯이 온건파라는 그 외에는 아무 지금 그게 없잖아요. 사람이 어떤 거트가 있어야 되는데 갓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 저기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저걸 많이 보더라고요. 외교부에서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아웃사이드 보이스로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5분 남았는데 라스트 원.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예, 지금 그 국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했잖아요. 네네네. 미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음흠. 윤한홍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또 야당의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하면은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정권 때 대북 퍼주기 음. 혹은 한국 자본의 유출 또 비밀 그 무역 거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국 정부에 정보를 요청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8개월 동안에 수상한 외환 거래 음. 국내에 돈이 유출된 돈 금액이 8조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18개월 동안. 와, 그러면 과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 돈이 5년 동안에 어디 얼마나 많은 대북의 불법 퍼주기 혹은 무역을 형태를 찾겠지만은 불법 거래 혹은 불법 송금 또 로비 자금, 혹은 로비 자금. 로비 자금 또한 또 가상화폐의 음흠. 유출을 통해서 돈의 자금 흐름 뭐 이런 부분들을 미국의 정보를 갖고 있을 거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미국 정부에다 그걸 요청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근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제 고위층이 와서 이런 거는요, 일체 기자들한테 노출을 안 시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원한다면은 이제 찾아가서 이제 묻기도 하기는 해요.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비밀 사항 같은 데는 안 하는데 이런 거는 있어요. 일단 FBI 국장을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사건들을 알 수 있는 그 캐터거리가 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FBI 국장을 왜 만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라든지 사이버 해킹으로 북한이 돈을 엄청 많이 훔쳐갔잖아. 그런 거라든지 또 외국의 자금이 유입되면은 거기 다 걸려집니다. 연방수사국이.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또 북한의 지금 경제가 생산이 코로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튼 북한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한국이 좀 공조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좀 해야 되겠다. 문재인 정권 때야 정보 공유하면 그 정보 자체가 북한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의혹 때문에 그렇지. 아예 정보 공유 자체를 못했지만은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이 반국가적 반역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이제는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또 하나가는
그 태평양 함대의 사령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북한의 지령이 있었다는 그러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으로 보수 정권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미국 정부에다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5년 동안 친북, 친중 행각에 우리 국가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또 국민들이 모르는 그 국민의 세금이 유출됐는지 그렇죠. 또 의도적으로 북한을 도와준 적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소위 국가 차원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 또 미국 정부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대표님과도 서로 나눴지 않습니까? 국민 혈세가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그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적폐청산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감옥소에 있는 억울한 안보수장들 빨리 그 릴리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가 차근차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요. 건강히 잘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네. 아이고.